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여기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주로 이사 온 지 근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치열하게 살았던 도시의 생활을 접고 느리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 있었던 아내와 장모님과 있었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해요. 재밌게 써볼 테니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은 보통의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작은 회사에 다니시며 맞벌이로 외아들인 저를 키우셨죠. 공부에 재능이 없었지만 고생하며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지방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도 제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하게 되었죠. 저는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님의 구분 등을 더 굳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 대학 생활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대학 성적은 중간 정도에 머물렀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으로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제가 바쁘게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옆에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는데 저와 성격이 비슷해서 자주 만나다 연인이 되었죠.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은 성격뿐만 아니라 RH-B라는 희귀 혈액형도 그렇고 외모도 많이 닮아서 남매가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물론 그녀와 저는 완전한 남남이었고 모든 건 우연에 연속된 일치였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고무신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고 제대 후 공부를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둘의 사랑은 강산이 한번 바뀔 때까지도 여전했답니다. 물론 다투기도 하고 서운해서 대화를 단절한 날도 덜어 있었지만 사랑 싸움은 칼로 물베기와 같았죠. 저는 회사 생활을 수년 동안 해서 30대 중반에 중소기업의 과장까지 올랐고 여자친구는 장모님 밑에서 사업을 하며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이젠 결혼해도 여자친구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길고 긴 연애의 종지부를 찍기로 했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 해서 결혼을 결심했죠.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아주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 며느리가 아닌 딸로 봐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지금과 같이 지내자는 말씀으로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희 부모님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네 중소기업 과장이지? 그런 쩌리가 잘나가는 사업가랑 결혼하겠다는 건 너무 큰 욕심 아닌가? 내 딸 정도면 자네 같은 중소기업 쩌리가 아니라 공무원이나 사자를 남편 자리로 세울 수 있다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결혼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머니, 제가 선영이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놈인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선영이만을 사랑했고 죽는 그날까지 선영이만을 사랑한 남자는 이 세상에 저 하나뿐입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 결혼은 자고로 집안이 비슷해야 잘 사는 거라고. 나는 50억 건물주인데 자네 부모님은 어떤가? 장모님은 항상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긴 했지만 마음에 굳은 살이 제대로 박혀있어 아무렇지 않았네요. 저는 계속해서 장모님을 설득하려는 말을 주구장창 열거했고 여자친구도 제가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하기 싫다면서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한두 달 정도 반대를 쭉 하시다가 결국 저를 사이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님의 잘난 척과 아나무인 태도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불편해하시긴 했지만 여자친구의 지덕체만 생각하고 잘 참아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연애한 지 16년 만에 100년가 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마련하려고 작은 빌라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당신의 딸을 그런 허름하고 좁은 곳에서 살게 둘 수 없다면서 고급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아내와 아파트를 반내만해하면서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제가 져주기로 하고 장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싸우고 사랑하고 헐뜯다가도 보듬어주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내가 늘 사랑스럽고 그녀와 결혼한 게 인생의 천운이라고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결혼 1년차에 가장 힘들었던 건 장모님의 갑질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준 집이라며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넘은 막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자네 이런 집에서 공짜로 살면 살림은 자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내 딸이 지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내가 규칙을 정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게. 내 딸은 이 집에서 할 일은 자네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공짜로 못 만들어와서 사는 자네가 살림을 도맡아서 하란 말이야. 알았나? 장모님, 저 혼자 살림을 하라고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데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선영이랑 반반 나눠서 살림할 테니 그냥 저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아우 더럽게 말귀 못 알아듣네. 박서방,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봐. 오주막 건물주 딸을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네 중 누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고 누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지 말이야. 집불도 없으면 그냥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장모님은 날이 갈수록 막말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내성이 있긴 했지만 부모님을 비하하는 말을 들으면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 저랑 선영이가 돈으로 맺어진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왜 자꾸 손해봤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왜 저희 부모님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니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불쾌합니다. 뭐가 어째? 참, 꼭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더럽게 세요. 좌우지간 내가 시키는 대로 자네가 살림을 맡아. 네 애미애비가 무능해서 내가 이만한 집을 마련해줬으면 납작 엎드려 기어도 모자랄 판에 왜 말대꾸를 하고 지랄이야. 너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딸 손에 물 묻히는 꼴을 또 내 눈에 띄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걸세. 초지일관인 장모님은 끝까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 어김없이 저에게 큰 소리를 내시며 훈계하셨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장모님께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며 반박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장모님의 뜻 그대로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더군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안이 엉망이어서 한마디 했더니 아내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안일은 당신 몫이라는 거 몰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코로 들었니? 아니면 똥구멍으로 들었어? 따지고 보면 이 집도 내 거고 혼수도 다 내가 해온 거니까 네가 이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신혼집을 구하기 싫어서 하는 거야? 작은 빌라는 죽어도 안 된다고 장모님이 억지를 부려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집안 생활비도 모두 내가 번 돈으로 쓰고 있잖아. 당신까지 이렇게 날 무시하고 하대하면 나 나중에 화낼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야. 아이고, 곧 죽어도 자존심만 세네.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내가 결혼한 건 사랑하는 여자지 왕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맞춰줘야 하니? 여보, 나 힘들어. 제발 평범하게 좀 살자, 어? 아 몰라. 난 이렇게 살 테니까 당신이 살림하기 싫으면 가정부를 부르든지 해. 아내를 십수년을 알아왔는데 이렇게 장모님과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전처럼 제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기적인 모습 하나만 보였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사이에 약간의 금이 생겨 대화를 몇 주 동안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사 일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했고 아침 저녁을 매일 차려서 아내의 배를 채워주었죠. 아무리 아내가 미운 말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니 제가 한 발 물러나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고마움을 하나도 몰랐는지 저에게 벽을 하나 세워두더군요. 잠자리에 들려고 했더니 저와 같이 자고 싶지 않다며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베개를 던져주었습니다. 나가서 자. 당신 코골이 신경 쓰이니까 앞으로 계속 소파에서 자는 게 좋겠어. 여보, 16년 동안 사귀면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야 코골이가 신경 쓰인다니? 그리고 내가 코를 언제 골았다고 그래? 요즘 피곤해서 몇 번 걸었다고 이러는 거야? 부부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난 이해하기 싫어. 내가 편하게 자는 게 최우선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결혼 초반부터 아내와 각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모른 채 아내의 짜증과 응석을 받아주면서 말이죠. 장모님은 여전히 하루 내지 이틀꼴로 신혼집에 찾아와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 인간인지 실컷 화를 내고 가셨답니다. 텔레비전에서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한 커플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직접 체감해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장모님과
아내와 인연을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혼난 꼬리표가 달리는 게 100번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어느 날 집에서 만난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병원에 다녔는데 사구체 질환이래.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심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신장이 약하다고 하더라.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해서 병이 생겼대. 저는 이혼 이야기를 하려다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사구체 질환? 그거 심하면 투석받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병에 걸려? 모르겠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심각하다네. 당신 말대로 병원에서 신당 투석을 받아야 한다더라. 모레 하기로 했어. 여보, 당신이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 여자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설마 혼자 보내겠어? 그리고 당신 병이 낫도록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시리던지 아내 없이 사는 인생은 지옥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제 결정은 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내와 병원에 찾아갔는데 신장투석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온몸에 경련이 왔는지 이를 악물고 떨림을 견뎌냈고 가슴이 많이 아팠는지 한 손으로 압박하며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했답니다. 또 치료가 끝났을 땐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아내가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걸 옆에서 보니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 같더라고요. 첫 치료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큰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장투석이라는 게 원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전했고 적응이 되면 잘 견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하루 이틀 신장투석을 하고 회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자꾸만 상태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지금의 아내 신장은 제 역할을 끝까지 못할 것 같으니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계속 투석을 해도 되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죠. 이 소견을 장모님과 같이 듣게 되었는데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당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슬퍼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 몸이 건강해야지. 저 가여운 걸 어쩌면 좋아? 장모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주저앉으면 선영이가 더 힘들어져요. 이식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신장 이식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리 쉽게 하냐? 선영이한테 적합한 신장을 찾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내 딸은 RH-B형이야.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같은 혈액이 아니면 수술이 힘들 거라고 했어. 희귀 혈액형은 아무 신장에나 가져다 이식할 수 없단 말이네. 딸과 같은 혈액은 친인척 중에 아무도 없어. 세상 떠난 내 남편만이 선영이와 같은 혈액이었다고. 장모님, 제가 있어요. 저 RH-B형이라고요. 선영이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랑 선영이는 성격 혈액형 외모까지 닮은 천생연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검사를 받아볼 테니 희망을 가져봐요. 그러자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자네가 진짜 선영이랑 같은 혈액이었어? 세상에, 난 전혀 몰랐어. 그럼 자네 내 딸에게 신장을 줄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야 당연하죠. 장모님, 저 선영이 남편이에요. 100년 가약을 맺은 사람이 그깟 신장 하나 못 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될 테니까 그만 슬퍼하시고 기운 좀 내세요. 그러자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으시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유, 박서방 고맙네. 막대 먹은 장모 만나서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마음을 굳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박서방 미안하네. 내가 자네한테 했던 막말은 그만 잊어주시게나. 앞으로는 최고의 장모가 되어줄 거야. 네, 감사해요. 장모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선영이를 건강하게 만들 테니까 저만 믿어달라고요. 장모님은 쉽게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제품에 안겨 계셨습니다. 사실 장모님한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에 높은 점수를 따서
제대로 된 사이 대접을 받아보길 기대했습니다. 제 신장이 아내에게 적합한지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투석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의 신음을 내고 있었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수술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당신 신장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어. 여보,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래, 나도 당신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아내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우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병실을 들어왔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기대에 찬 얼굴로 의사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저희가 바라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편분 신장이 김선영 씨에게 이식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장모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방 고맙네. 내 딸을 살려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아, 어머님, 이제 걱정 놓으세요.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요. 수술하면 선영이는 다시 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선영이를 책임지고 낫게 해주겠다고요. 그래, 자네의 말대로 되어서 너무 기뻐. 박서방 자네랑 내 딸 선영이는 진짜 천생연분이자 운명의 상대가 분명하다고. 하늘과 땅이 맺어준 위대한 사랑이란 말이야. 이보게 박서방, 내가 괜히 할 말도 있고 줄 게 있으니 우리 잠깐 내 집에 가도록 하지. 전 어떤 말씀을 하실지 뭘 주실지 몰랐지만 나쁜 게 아닐 테니 구말 없이 장모님을 따라 처가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태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친절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장모님의 따뜻한 밥과 감사의 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곧 저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신장 공여자실에 누워 대기하게 되었죠. 아내에게 건강한 신장을 주고 싶어서 틈틈이 운동도 하고 건강식으로만 식사를 했답니다. 또 20년 넘게 피워온 담배까지 끊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당당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술날이 되니 겁이 나더군요. 수술대에 오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되어 잠을 설쳤답니다. 이럴 때 아내의 손을 잡으면 나아질까 싶어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자? 나 긴장했나봐. 많이 떨리네. 아니, 그냥 누워있었어. 긴장할 만하지. 수술실에 들어갈 필요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들어가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어? 아, 내가 괜한 말을 했네. 꼭 당신을 탓하는 말처럼 들렸나봐. 난 당신한테 신장을 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차가운 수술실이 겁나는 거라고. 수술 전에 당신 손을 잡으면 괜찮아질까 해서 당신한테 온 거고. 그래, 이리 와. 내 옆에 누워. 잠깐이라도 내 손을 잡고 있으라고. 이제 2시간 남았네. 당신이 날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날이. 그러네. 그럼 당신 생일을 오늘로 다시 정해야겠다. 우리 오늘 수술 끝나고 나오면 생일 파티 하자. 생일 파티?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주 재밌을 것 같다고. 여보, 우리가 진짜 운명의 짝이 맞나봐. 이젠 당신의 일부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여보, 우리 수술 끝나면 잘 살자. 전처럼 싸우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말이야. 인생은 짧은데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맞아, 내가 잘할게. 이전의 내 모습은 모두 잊어줘. 새 사람이 되어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될 거야. 아휴, 고마워라. 여보, 당신 손을 잡고 누워있으니까 잠이 솔솔 온다. 나 30분만 자도 될까? 그럼 한숨 자. 의사 선생님이 오면 깨워줄게. 저는 긴장이 풀려 온몸이 나른해져서 아내의 말이 끝나기 전에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좋은 꿈을 꿀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악몽을 꿨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뿌리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꿈이었죠. 저는 꿈속을 유영하면서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빨리 잠에서 깨려고 노력했답니다. 이윽고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서 아내의 얼굴을 빨리 볼까 했는데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아서 전화가 끊어지면 눈을 뜰 생각이었죠. 그래서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고 말았답니다. 아내는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통화하더군요. 자기야. 이따 1시간 반 뒤에 수술이야. 지금 남편 새끼 옆에 있어. 아내가 저를 두고 남편 새끼라고 하자 조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이 조용해서인지
아내의 핸드폰 볼륨이 커서인지 전화 상대의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 네 남편한테 신장 이식 받는다고 마음이 들어선 거 아니야? 날 이대로 버리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신장 이식 받으면 내 옆에 있는 등신놈은 바로 버릴 거야. 내가 이런 놈하고 왜 계속 살겠어? 자기 아니어도 난 벌써 이혼할 마음이었다고. 게다가 이혼 서류도 다 준비해뒀다고. 아이, 그렇다면야 마음이 놓이네. 난 자기가 신장 이식 받고 날 배신할까봐 엄청 겁난다니까. 아무래도 널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으이그 귀여워라. 내가 그렇게 좋아? 나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다고. 어쨌든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여자 컨셉으로 있는 거 알아? 이 등신 같은 놈한테 연기하는 거 구역질 날 만큼 힘들다고. 그래도 어쩌겠어. 이 새끼가 아니면 내 신장은 계속 망가질 거고 나중에 암까지 생겨서 돼지고 말 거라고. 자기 그 마음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 자기를 진짜로 사랑해. 왜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새끼랑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돌아버릴 것만 같단 말이야. 으이구, 자기 질투하는구나. 어쩜 질투하는 것도 이렇게 귀엽니? 걱정하지 마. 신장 받고 나면 바로 이혼 서류 다 밀고 찢어버릴 거야. 만약 안 하고 버팅기면 엄마한테 말해서 위자료 몇 푼 지어주고 내쫓을 거라고. 아휴, 자기가 그렇게 확신해주니 이제 안심이 되네. 그럼 오늘 수술 잘 받고 조만간 만나자. 사랑해. 지훈아, 나도 사랑해. 오늘 수술 받고 쾌차하면 바로 자기한테 달려갈게. 물론 옆에 있는 당신은 이혼해서 내쫓아버린 다음에 말이야. 아내는 제가 자고 있는지 흘끔거리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상대가 지훈이라는 제 절친이라는 사실도 바로 알게 되었네요.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려고 아내가 있는 병실로 인도한 모양입니다. 저는 바로 눈을 뜨고 옆으로 누워 아내를 쏘아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나, 여보, 깼어? 아이, 놀랬잖아. 기척을 좀 하지.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간이 왜 떨어져? 오늘은 내 신장이 떨어져 나가 네 년한테 들어갈 텐데. 여보, 말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야? 왜 시비조로 말을 하는 거야? 당신답지 않게 말이야? 선영아, 나 다 들었어. 방금 지훈이랑 통화하는 거 말이야. 아주 다정하더라. 누구? 지훈이? 아, 당신 절친 말하는 거야? 난 누구와도 통화 안 했는데? 당신 아무래도 꿈을 꾸고 헷갈린 것 같아. 당연히 아내는 오리발을 내밀며 시인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의 핸드폰을 가로채 통화 목록을 살폈습니다. 여기 통화 기록 시간이 3분 20초인데 지훈이랑 말이야. 선영아, 너 큰 실수했다. 오늘만 조용히 넘겼으면 내가 등신같이 너한테 신장을 떼어주고 이혼당했을 텐데 다 부질없게 되었잖아. 이 멍청하고 모자란 년아.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깨부쉈고 입고 있던 한자복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 사과가 아닌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정해봐. 아, 알았어. 내가 사실대로 말할게. 당신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당신 친구 지훈이한테 위로랑 상담 좀 받으려고 찾아갔어.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눈을 맞게 된 거야. 여보, 이건 실수야.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방금 통화하면서 했던 말은 지훈이가 지랑 헤어지려고 하면 당신을 찾아 다 까발리고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협박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억지로 좋은 척하면서 연기했던 거야. 여보, 내가 아무리 이기적인 여자여도 당신과 헤어지는 미친 짓은 안 해.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라고. 이제 내 말이 이해되지? 뭐라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씹으리면서 이해가 되냐고? 야, 네 애미가 나한테 자주 하던 말 기억하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는 말. 네가 지금 한 짓을 아무나 붙잡고 시시콜콜 말하면 과연 널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 걸레통에 빠져 대저도 쌌냐나. 그러자 아내는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아, 진짜 유치하게 왜 이래? 과거는 그냥 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잖아. 내가 이 정도 속였으면 그만 좀 해라. 내가 이런 여자를 16년이 넘도록 만나온 게 한심스럽다. 네가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이 정도 바닥일 줄은 몰랐다. 아, 더럽게 땡땡거리네. 그깟 신장 하나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이제 나를 평가하는 거냐? 더럽게 못사는 집구석에서 자란 너를 나 같은 완벽한 여자가 받아줬으면 최소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실수는 그냥 눈 감아줘도 되잖아.
적반하장 안아 보인 아내의 태도에 흥분에 미쳐버린 저는 바로 손을 올려 따귀를 갈겼습니다. 그래도 환자라서 힘을 빼고 날렸습니다. 아야, 왜 때려? 꼴랑 네 친구랑 잠자리 몇 번 한 게 이렇게 때릴 일이야? 어이가 없다. 너 지금 꼴랑 잠자리 몇 번 이랬냐?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 그런 너의 쓰레기 인성을 받을 지훈이 새끼랑 살아봐. 난 지금 이 시간부로 네 남편 반납할 테니까. 저는 아내를 두고 제 공여자 병실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혼하든 뭐라든 오늘은 수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신장 이식하고 끝내라고. 아, 이거 웃기는 년이네. 너 지금 이 상황에 신장 달라는 말이 나오냐? 정신이 나간 거냐? 이 등신 같은 놈아. 신장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당신이 바라는 이혼 해줄게. 그리고 위자료도 달라는 대로 줄게. 사례비까지 다 챙겨줄 테니까 나한테 신장 이식은 무조건 해. 언젠가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밑바닥까지 모두 보고 결혼을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왜 그 말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 순간 절실하게 뼈저리게 후회를 했답니다. 이렇게 아내의 밑바닥을 보니 아주 환장하겠더군요. 어떻게 바람 피운 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분노해서 나가겠다는 저에게 신장값을 줄 테니 수술해주고 나가라고 머리채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기막히고 황당하겠습니까? 아내가 제 머리카락을 하도 세게 잡아채서 목이 등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봐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온몸의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답니다. 아내 손목을 비틀어 업어치기로 바닥에 눕혀버리고 아내 배에 올라 싸대기를 짝소리가 나도록 양손으로 흠씬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무조건 신장을 달라고 악을 쓰며 발광하더군요. 이거나 내가 돈 준다잖아. 당신 신장값이랑 위자료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수술하고 나가. 얼마면 돼? 5억? 10억? 내가 돈 준다잖아. 그러니까 닥치고 돈이나 벌어서 나가란 말이야. 저는 아내의 뺨을 한 대 더 갈기고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처가로 데려가 따뜻한 밥과 함께 준 선물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년아. 네가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잘난 애미를 터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지. 그런데 어떠냐? 장모가 나한테 50억 상가를 넘겨준 건 모르지? 내 신장이 당신한테 적합하던 결과가 나온 날 네 엄마는 감동을 해서 그런지 나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죄했어. 그리고 널 살려줘서 고맙다면서 50억 상가를 내 명의로 바꿔줬다고. 고로 너는 나한테 위자료와 신장 이식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없어. 넌 이제 가진 게 없거든. 그럴 리가. 우리 엄마가 그런 무식한 짓을 했을 리가 없어. 꼴랑 신장 하나 이식해주는데 50억 건물을 넘겨줄 리가 없다고. 당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마음대로 생각해라. 여하튼 나는 너한테 신장 공연할 일 없어. 놀란 아내를 두고 그녀 배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장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아직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장모님은 크게 뜬 눈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설마 싸운 거야? 박서방, 아픈 애를 바닥에 눕히고 뭔 짓을 한 거야? 장모님 오셨어요? 때마침 잘 오셨네요. 저 당신 딸한테 신장 못 줍니다. 인연이 제 친구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오늘 제 신장을 받으면 바로 이혼하고 그놈하고 살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대 때려줬어요. 바람을 피웠다고? 그럴 리가. 선영아, 네가 말해봐라. 박서방 몰래 바람 피운 게 사실이야? 그러자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장모님한테 말하더군요. 그래, 바람 피웠어. 그 남자랑 살림차릴 계획도 세웠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이 등신한테 건물 명의를 넘겨줬어? 빨리 대답해봐. 좋지. 네 혈액형에 이식받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 너를 살려주는 은인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니? 잠깐, 박서방. 이대로 나가려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가 내 딸을 살려주고 지켜주겠다고 한 말을 지킬 거지? 숨을 거세게 몰아쉬며 묻더군요. 그래서 전 확실한 제 입장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봐요 장모님, 잘 들으세요. 난 내 친구놈이랑 바람나서 신장 이식을 받고 버릴 계획을 세운 당신 딸에게 내 신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내 확고한 의지라고요. 아시겠어요? 알아들었으면 저리 비켜요. 안 돼. 신장 이식을 해준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인 건물을 넘겨줬잖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저한테 미안해서 준 선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신장을 주겠다고 각서라도 썼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질턱재지 말고 좀 비켜요. 제가 절대 신장 이식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장모님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못생긴 마녀 얼굴로 제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 연병할 자식, 감히 나와의 약속을 어겨? 난 너한테 모든 걸 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날릴 수 있는 게야? 그만하시죠. 안 그럼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욕실할 놈아. 내 딸한테 신장 안 줄 거면 건물 내놔. 다시 토해내. 이 노친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미 4명이라 했는데 미쳤다고 돌려줘요? 그렇게 억울하면 법으로 해보시던가. 제 말에 아내까지 달려들어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날려댔습니다. 몇 대 맞아주다가 안되겠다 싶어 힘으로 두 사람을 제압해버렸습니다. 두 모녀의 멱살을 잡고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죠. 그리고 두 사람의 뺨을 동시에 한 대씩 날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세게 날려서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기를 포기하더군요. 절대 50억 건물도 제 신장도 줄일 따위는 없으니 닥치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두 모녀는 마지막 수단이 무릎 꿇고 빌기를 시작했답니다. 먼저 장모님이 꿇어앉았더니 손가락으로 아내를 쿡쿡 찌르자 정신 차린 아내가 꿇어앉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두 손을 싹싹 빌었답니다. 박서방, 내가 이렇게 빌겠네. 이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가 큰 실수, 아니 큰 죄를 저질렀네. 하지만 자네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훌륭한 사람이잖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내 딸을 보듬어주게. 내가 50억 건물을 돌려달라고 안 할 테니 내 딸을 살려주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주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의 절친과 바람을 피운 건 미친 짓이었어.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훈이 그 새끼가 작정하고 날 꼬신 거야. 이제 와서 변명으로 들릴 건 아는데 당신과 나 그때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 그래서 일탈이라는 생각으로 바람을 피운 거라고. 모두 잘못했어. 그리고 지훈이 그 자식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난 당신 아니면 안 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유일하단 말이야. 날 살려주고 이혼도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살면서 더 잘할게. 두 모녀가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지만 진심으로 와닿지도 않았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낄낄 비웃어주며 등을 돌리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두 모녀가 제 양발목을 잡고 사정하더군요. 이혼을 하더라도 신장 이식은 꼭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 말을 해줬습니다. 이 어리석은 모녀야. 니들은 날 하찮게 여기고 하인처럼 됐지. 그리고 하면 안 될 짓을 벌이고 말았어. 난 산영이 네가 내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 이미 두 사람에게 생지옥에서 살아가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 그 어떤 용서를 빌어도 먹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놓지 그래? 아, 내가 곧 이혼 소송할 거니까 선영이 너도 변호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난 마지막 남은 장모님 집까지 빼앗아 올 수 있거든. 그러자 두 모녀는 저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제 발목을 놓더군요.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제 병실로 가서 찢어진 환자복을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오자 의사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신장 이식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자초지종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나와버렸답니다. 신혼집은 저희 집이 아니었으니 본가로 떠났습니다.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50억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러자 부모님은 사람은 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며 신장 이식을 해주는 게 어떠냐고 하셨답니다. 워낙 선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가 쉬운 분들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달라서 절대 아내에게 신장을 주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 뒤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가서 이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가 50억 건물을 돌려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런 건 이혼 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바람 피운 증거를 찾아낸 제가 증거로 제출했고 그동안 장모가 절 하인처럼 부렸던 문자 메시지와 녹음된 통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혼 사유는 모두 아내 측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전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아내와 장모님은 돈에 쩔쩔매는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건물을 돌려받거나 일부라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신장이식을 받지 못한 아내는 이식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희귀 혈액형인 사람이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증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결국 오랜 시간 투석을 진행하며 지내던 아내는 췌장암이 발병되어 암병동으로 입원해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시름시름 알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달았죠. 또 제 아내와 바람난 절친 지훈이에 대한 복수가 남아있죠. 그 자식은 7급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고용한 흥신소장이 아내와 불륜 말고도 다른 것들을 캐내봤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일은 대부분 7급 공무원이 하고 있었는데 지훈이 이 자식이 조폭들에게 뒷돈을 받고 불법적인 사업을 눈감아주고 허가를 내준 게 여러 건이었답니다. 제 아내와의 불륜이 아니어도 충분히 개박살 내기 쉬운 놈이었죠. 그래서 흥신소장이 가져다준 조폭들과 거래하는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옷을 벗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집안에 숨겨둔 돈을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또 뇌물수수 및 허위 공문서 행사죄 등의 제목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에게 죄를 지은 세 사람은 아주 엄한 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모님에게 받은 50억 건물을 제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제주 바다 앞에 있는 번듯한 집을 사드렸답니다. 전 50억의 돈 중 20억을 부모님을 위해 썼고 남은 돈으로 평생 놀고 먹을 계획입니다. 직장도 갖지 않고 따로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제주 바다에서 낚시를 하거나 관광지를 다니며 힐링하는 삶을 살 생각이죠. 그런데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두려워 해가 바뀌었는데도 쉽게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착한 여자를 만나도 믿지 못할 것 같아 만남을 피하고 있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제가 심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시고 저를 보듬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